유튜브 검색창에 부동산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주식을 검색했을 때와는 달리 정말로 단 한 개의 매수 의견조차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중첩되면서 자산시장의 버블이 붕괴되고 있다고 똑같이 인정을 하는데 도대체 왜 부동산은 사지 말라면서 주식은 사야 된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부동산과 달리 주식시장 내 저평가 논리가 만연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식을 사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제 견해를 솔직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도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부동산은 팔아야 하는데 주식은 사야 한다 라는 이 논리가 정말 맞는 논리인지 리더스탁의 스탁마켓 나우 준비를 해봤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방송 어떠한 목차 갖고 있는지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과 주식의 붕괴 원인이 무엇인지 그 근원적인 부분을 한번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부동산과는 달리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이 매수 의견이 왜 이렇게 관대한지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주식 매수 기회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담아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붕괴 원인,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면은 공급 충격 그리고 수요 침체에 의해서 발생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원인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재화든 간에 살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시장에서 만나는 가격에 의해서 이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부동산이 됐던 주식이 됐던 지금 공급자 입장에서도 충격인 것이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충격인 상황입니다. 양쪽이 지금 다 뒤로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는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면은, 자, 부동산의 가격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급자 측면으로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그 코로나 팬데믹 이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공급이 많이 차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를 수입을 받아서 건물을 올려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이제 공급자인 거죠.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못해도 원금은 뽑아야 되지 않겠냐.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건물을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0억이다라고 할게요. 30억의 비용이 들었는데 팔 때 최소한 30억의 플러스 알파의 마진을 남겨서 팔아야지, 이거 30억에 그대로 팔면은 우리를 뭐 흙 파서 장사하느냐,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못해도 원금은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정 가격 밑으로는 절대로 팔 수가 없다라는 논리로 매도 호가를 높여놓고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공급자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을 뭐 신축이 아니라 보유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최근에 주택을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높아진 가격으로 물건을 샀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 한 채를 13억에 최근에 샀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팔 때 13억에 플러스 알파 정도는 붙여서 팔아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싸게 팔게 되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10억에 팔아라 하게 되면 3억의 손실을 보면서 팔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밑으로는 절대로 안 팔아 하고 있는 게 매도자 입장인 것이고,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매수 호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굳이 살 필요가 없거든요. 살 이유가 없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보통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끼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자본만으로는 그렇게 비싼 뭐 10억, 13억, 막 15억 하는 집을 한 방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금 부족에 대해서 대출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끼고 사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 대출 이자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준금리 인상의 긴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상승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대출 이자가 계속 증폭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를 내려고 하면은 지금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인데 어떻게 무리하게 그렇게 비싼 집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최소한 집이 뭐 8억 정도는 돼야지 혹은 뭐 7억 정도는 돼야지 대출 좀 껴서 사볼만 하지 지금 뭐 10억 이상 넘어가져 있는 집을 나는 지금 살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손을 탁 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는 높은 가격에서 물건을 팔고 싶고 매수자는 낮은 가격에서 물건을 사고 싶다 보니까는 매칭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거래가 급감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계속 장기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한쪽이 우세한 쪽이 있고 불리한 쪽이 있다는 겁니다. 좀 속되게 이야기해서 후달리는 쪽이 있다고요. 후달리는 쪽이 어디냐? 바로 물건을 팔아야 되는 매도자 입장이 상대적으로 후달립니다. 왜? 주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혹은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 대금 혹은 이자 비용을 납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데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까지는 자금이 들어와서 이게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살려고 하질 않아요.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입주자 건물을 지어놨는데 아파트는 지어놨는데 분양을 해서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났죠. 무리하게 땡겨놔서 지어놓은 집에 대한 미래 수익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공사가 중단이 된다든지 혹은 헐값이라도 넘겨야 된다든지 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 입장에서도 이자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충당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팔고 싶단 말이에요. 팔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불리해지게 되는데 그게 어디다? 공급자 측면이 불리하게 된다. 그러면 가격은 어디서 형성이 되냐면은 불리한 사람 입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유리한 사람. 상대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들은 현상 유지만 하면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뭐 대출 이자가 나가는 게 없는 상태에서 굳이 집을 살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집이 없는 무주택 상태에서 그냥 새 들어서 그냥 계속 살고 있으면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유리해요. 그래서 그 유리한 입장에 맞춰서 가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 호가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가격이 그 밑으로 내려와서 체결이 일어나는 그런 양상의 부동산 시장이 현재 부동산의 가격 형성 원리이고 이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근원적인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을 그래프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식119 영상에서 이 그래프 진짜 한 10번 가까이는 그려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제 새로운 채널에서 한 번 더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자리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그걸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곡선의 도출 원리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10,000원보다 비싸게 나는 시장에서 10,000원에서 살 수 있는 이 주식을 11,000원에 사겠다, 12,000원에 사겠다, 13,000원에 사겠다. 그럽니까? 아니죠. 시장 가격이 10,000원이면은 야 이거보다 조금 싸게 나는 9,000원에 사고 싶어 한 다음에 9,000원에다가 매수 호가를 집어넣고 뭐 8,000원에다가 매수 호가를 집어넣죠. 시장 가격보다 높게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요자 입장에서는 많이 살려고 하게 되는 것이고 거꾸로 파는 자, 물건을 공급해주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높여서 파게 됩니다. 시장 가격이 10,000원인데 나는 이거보다 더 싸게 팔래, 9,000원에 팔래, 8,000원에 팔래. 안 그러죠, 그죠? 더 비싸게 팔래 라고 하면서 10,000원보다 높게 11,000원에다가 매도 호가를 집어넣고 12,000원에다가 매도 호가를 집어넣습니다. 시장 가격이 10,000원인데 8,000원, 7,000원 여기다가 매도 호가를 집어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집어넣으면 그냥 시장가 10,000원에 다 체결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는 가격을 높여서 팔려고 하게 됩니다. 그게 이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은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P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팔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공급자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원리로 만들어지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수요 곡선과 최초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을 때 이 두 개의 선이 만나는 자리 여기에서 균형 가격 P가 형성되고 균형 생산량 혹은 균형 수요량 Q값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경제학에서 배우는 아주 센 기초 이론이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상황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었었냐 이걸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생기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생기고 하게 되면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공급 충격에 의해서 비용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공급이 차단되게 되면서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가 뛰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 충격에 의해서 서플라이 커브,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균형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 균형점이 어떻게 바뀌냐? 과거의 공급 곡선은 사라지고 이 새로운 공급 곡선이 도출됨에 따라 기존의 수요 곡선하고 새로운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 여기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 가격과 균형 생산량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걸 그래프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새롭게 형성된 P1을 보시게 되면은 이전의 물가보다 어떻게 됐어요? 이전의 물가 수준은 여기, 이전의 가격 수준은 P2 이 수준이었는데 공급 충격에 의해서 서플라이 커브가 왼쪽으로 넘어오게 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물건 가격이 P1으로 올라가죠. 그죠? 이게 우리가 경험했었던 물가 상승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 주식119 영상에서 그렇게 피 터지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왜? 언론은 이를 속였으니까. 어떻게 속였냐면은 물건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됐었던 소비 심리가 코로나가 개선되면서 소비 심리가 터져버렸다. 그래서 갑자기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의 수요가 빵 터지다 보니까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 거다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개소리였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생각해서 김밥 천국을 가시게 되면은 김밥 천국에서 신라면 한 그릇을 3,000원에 팔던 게 4,50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게 왜 올라간 거죠? 그 언론에서 얘기했던 대로라면 어떤 원리냐? 신라면을 못 먹게 했다가 갑자기 신라면을 먹을 수 있게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김밥 천국 앞에 사람들이 인산이래로 모여서 나 라면 한 그릇 좀 제발 주세요 하면서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밥 천국 사장 입장에서는 옳거니 이번 기회에 라면 한 그릇에 4,500원에 높여서 팔아야겠다 하면서 가격이 올라갔다는 게 언론에서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말이 되나요? 자영업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아마 기가 차고 황당할 겁니다. 아니죠. 라면 한 그릇을 만드는데 생기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비용이 올라갔으니 마진을 남기려면은 3,000원보다 좀 더 비싸게 팔아야지 마진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린 거잖아요. 그쵸? 그게 맞죠? 그게 그래프로 설명해드리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Q가 떨어지잖아요. 새로운 균형점에서 이 Q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생산량이 준다고요.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이전에는 손님이 100명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50명밖에 안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대로라면 인산이로 사람이 모여가지고 가격을 높여도 그게 다 팔려야 되는 건데 아니잖아요. Q값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험했었던 물가 상승은 공급 충격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간 것이지 결코 수요가 증가해서 올라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당시에 제가 이 원리를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저는 뭐 방구석 쌉게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히 MBC, KBS, SBS 하는 이야기에 제가 뭐 아무리 뭐 방구석에서 반박을 한다 한들 뭐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죠? 전혀 뭐 씨알도 안 먹히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갔죠. 근데 1년 반이 지나 있는 이 시점에서 뒤돌아보게 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물가 상승은 비공급 충격에 의한 것이지 수요 증가에 의해서 진행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 여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한다는 짓이 뭐냐면은 금리를 올리는 긴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 그래프가 툭 튀어나와요. 이 빨간색 그래프는 이 우하향하고 있는 이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더 땡기는 새로운 공급 곡선 D-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 길이 힘든 상황에서 시중에는 유동성을 흡수시켜서 살림살이를 더 빡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긴축은 언제 하는 거냐면은 과수요일 때, 과수요일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인산인해로 모여서 라면 한 그릇을 먹겠다고 이렇게 줄을 서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물가를 워워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게 긴축입니다. 근데 지금 공급 충격으로 발생된 물가를 잡겠다고 한다는 짓이 수요를 떨어뜨려서 이 핏값을 내리겠다라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가. 봐보세요. 이렇게 새로운 공급 곡선과 새로운 수요 곡선에 의해서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가는 P1에서 P2 값으로 다시 균형의 상태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물가는 어떻게 돼요? 물가는 올랐다가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게 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과정에서 이 Q 값은 왼쪽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었죠? 물가가 피크를 찍고 다시 내려오는 이 현상은 결코 긍정적이지가 않다. 리세션 프로세스,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징후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또 언론은 뭐라고 하고 있죠? 물가만 잡히면 모든 게 좋아질 수 있다. 금리만 그만 올리면은 everything will be alright. 모든 게 괜찮아질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 금리를 이제 조금 있으면은 조금만 올릴 거니까 이제 좀만 참아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좀만 참아라 하는 그 시간 동안 물가가 떨어지면서 이 가로축에 해당되는 총 생산량은, 총 공급량은 계속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량 떨어지고 있죠. 감산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경기 침체 리세션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결국 공급이 줄어들고 S-로 그리고 수요도 떨어지고 D-로 공급 충격과 수요 침체에 의해서 이 Q 값은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 침체이고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원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런 원리가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이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을 했으니까 그게 그래프로 풀면은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꼬였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공급 충격으로 차단되어 있었던 이 상황을 수요를 떨어뜨리면서 잡겠다고 하는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됐음을 뭔가 이상한 논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까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제가 봤었을 때는 단 한 명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몇몇 투자자 중에서는 혹은 몇몇 이제 뭐 경제인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2년도 상반기 당시에 이런 기사도 몇 번 보여드렸었습니다. 로젠버그 리서치에 이제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22년도 3월달 당시에 이런 얘기를 이미 했었어요. 경기 침체, 부동산 주가 하락 대비해야 된다. 부동산은 떨어지는데 주가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주가 달 떨어진다.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했었던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연준이 식량을 재배하고 오일을 퍼내고 공급망을
회복시키는데 능숙하면 좋겠지만, 즉 공급 충격으로 발생된 이 문제를 연준이 공급을 다시 되돌려 놓으면서 회복시켜 놓았으면 좋겠지만, 연준은 그 역할을 하질 못한다라는 거죠. 공급 곡선을 움직일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충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해결하겠다고 연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억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기 침체를 통하는 것뿐이다. 딱 이야기하죠. 아까 그래프 말씀드렸던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된 물가를 잡겠다고 수요를 파괴시키는, 경기를 침체시키는 일을 하는 것밖에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근데 이 물가를 잡는 걸 연준에게 맡기고 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면 현금은 더욱더 중요하다 하면서 현금을 쟁여놓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이미 2022년도 3월 달에 했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보다 훨씬 더 전에 말씀을 해드렸었고, 근데 제 의견에 동조를 하는 그런 어떤 여론이 전혀 형성이 안 돼가지고 되게 외로워하던 차에 이 로젠버그 리서치의 로젠버그 형하는 저랑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3월 달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원방송 같이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미국에 날아가서 맥도날드 햄버거 같이 시켜놓고 소주 한잔 하고 싶다라는 그런 농담까지도 했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었거든요. 이게 당연한데 너무 뻔하고 당연한 사실을 국내 어떤 전문이다 하는 사람들 내에서는 얘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었어요. 그리고 폴 크루먼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터졌을 당시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교수인데 이분이 하신 얘기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연준이 인플레 상승에서 뒤처져 있었다. 그러면서 연준이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후진을 해 이를 바로 잡으려 애쓰다가 그 보행자를 다시 치게 되는 오래된 농담을 실제로 벌이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동차로 팡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가버렸어. 그런 다음에 괜찮나 싶어가지고 이걸 살펴보겠다고 뒤로 후진을 하다가 이걸 한번 더 쳐버리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자, 공급 충격으로 쳐놓고 앞으로 쳐놓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갔네. 이거 괜찮나? 이거 다시 한번 잡아봐야겠다 하면서 한다는 짓이 뒤로 빠꾸를 하면서 수요를 또 침체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폴 크루먼 형하고도 진짜 그 소라 숙회 소주 먹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현재는 있어. 미국 현재는. 그 국내에서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었냐면은 좀 저는 잔혹 동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이 환자를 살리겠다고 하는 짓이 목을 죄고 있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가 막힌 환자가 응급실에 왔어요. 너무 놀랐겠죠. 그러니까 심박수가 막 올라가고 맥박이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을 해보더니 일단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하니까 맥박을 좀 떨어뜨리겠습니다. 심박수를 좀 떨어뜨리겠습니다. 하면서 자, 제가 좀 목을 좀 죄고 있을게요. 그럼 숨통이 쪼여지면서 맥박이 떨어지겠죠? 하면서 이 맥박이 떨어지는 현상은, 심박수가 떨어지는 현상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도 뭐 다들 그냥 그렇군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공급 문제에 의한 물가 상승을 수요를 때려 죽여서 잡아내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중고를 강행하고 있는 연준의 행보를 꼬집는 이런 발언들이 이미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수개월 전에 있어 왔다. 그리고 저는 이보다도 더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 왔었고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공급과 수요의 충격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게 경제의 근원적인 원인이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은 다르냐? 아니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시장 공급 측면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는 긴축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알고 있죠. 시중의 유동성이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장의 거래 대금이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물가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는 긴축을 하자라고 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이 결국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들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돌아와 라고 하는 리콜 사인이 등장한 겁니다.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유동성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공급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공급됐었던 물량을 빼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공급이 차단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자, 그리고 반대로 수요자 측면을 보았을 때도 지금은 경기 침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투자금이 부족합니다. 물가 상승에 얇아진 지갑 사정,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 그죠? 월급은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는데 지갑 사정은 얇아지고 있는데 물가는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대출을 끼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늘어난 이자 비용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돈이 넉넉해야지, 여유 자금이 넘쳐야지 주식도 팍팍 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생활비도 빠듯하고, 주식은 이전에 21년도 상반기에 잔뜩 사놔서 다 물려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이걸 또 사라고 하느냐, 못 산다 라고 하면서, 그렇죠, 수요자도 지금 충격,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역시 어때요? 공급 충격 상황과 수요 침체 상황이 동시에 발생되면서 전형적인 인플레이션형 불황에 노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도 내려오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도 공급 충격과 수요 침체에 의해서 인플레이션형 불황에 노출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즉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하락의 이유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중간 결론을 내드리면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똑같이 근원적으로 공급 충격 상황과 수요 침체라는 동일한 하락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발생된 유동성에 의해서 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부동산도 주식도 심지어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다 뛰었어요. 다 상승했습니다. 모두 유동성 버블로 인한 동일한 기간 동안에 폭등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든 현재 버블 붕괴로, 자산시장의 버블의 터짐에 의해서 하락 추세를 다 똑같이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왜 부동산은 사지 말라고 하면서 주식은 지금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관대한 이유, 주식을 사는 거에 있어서 비교적 관대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부동산과 주식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상품의 유동성이 다르다라는 특징이 이 원인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드리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상승장이라고 할게요. 상승장. 부동산 상승장에서 특정 물건의 가격이 10억에서 거래를 되고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상승장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부동산이. 그러다 보니까는 매수자들이 이제는 쫄리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야, 이거 계속 가만히 있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큰일 났다. 더 비싸지기 전에 빨리 사야겠다. 늦게 사면 늦게 살수록 기회가 날아간다 하면서 매도자가 여유가 생기고 매수자가 불안해지다 보니까 매수호가가 위로 올라오면서 가격을 체결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0억의 물건이 11억으로 체결이 일어나게 되고, 11억으로 실거래가가 체결이 되게 되면은 매수자는 더 쫄리게 돼요. 11억으로 올랐네. 야, 이러다가 12억으로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있었던 10억이라는 이 집값은 딱 사라지게 됩니다. 이 가격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이 10억이라는 가격이 지지라인이 돼서 이 밑을 깨지를 않습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인데 호갱이 아닌 이상 이거 시간 지나면 위로서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밑으로 내려서 팔려고 하는 매도자가 안 나타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11억이라는 가격에 형성이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쫄리는 매수자가 가격을 위로 또 높여서 달라붙어 가지고 가격을 체결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2억의 실거래가가 일어나게 되면은 과거의 가격인 11억은 또 지지 라인이 돼 버려요. 이 밑을 안 깬다고요. 예. 이런 식으로 가격이 한 단계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3억을 찍고 이제는 큰 그랜드 사이클이 바뀌어서 이제 하락 추세장으로 바뀌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하락장이 되게 되면은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원리는 이제 반대로 작용이 되게 됩니다. 쫄리는 입장이 매수자가 아니라 이제 매도자 입장으로 바뀌게 돼요. 집을 갖고 있는 자가 집값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 빨리 팔아서 엑시트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대출이자 계속되는데 이거 집 계속 갖고 있다가 대출이자 못 내가지고 만약에 이거 내 집 경매 잡히고 저당 잡히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빚부터 까야겠다. 일단 집을 팔아야겠어 하면서 약간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려고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이렇게 12억으로 낮아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상함을 감지하게 됩니다. 올라가고 있었던 가격이 이제 떨어지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불안하다고 뉴스 나오네. 금리가 또 올라간다고 하네. 그리고 매도자들이 부동산에다가 가격을 낮춰서 물건을 내놓고 있네. 하락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인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거꾸로 매수자가 여유가 생기고 매도자가 쫄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11억의 거래가 또 뜨게 돼요. 그러면 과거에 가격이었던 12억은 이제 또 저항선이 돼버립니다. 이 위로 안 올라가요. 왜? 매수자 입장에서는 기다리면은 또 떨어질 텐데 굳이 이거를 11억에 체결이 됐는데 이걸 12억으로 높여서 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매수 호가를 위로 올리질 않는다고요. 오히려 밑으로 더 낮추려고 하고 간단 말이죠. 근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후달리니까 쫓아가서 팔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서 가격이 체결이 되고, 그러면 과거의 가격은 저항이 됩니다. 이렇게 10억이 형성되면은 또 과거의 가격은 저항선이 돼서 이 위로 올라가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셀프 리인포스먼트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자기 강화,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자기 강화입니다. 상승할 때 상승의 자기 효과, 그리고 하락을 할 때 하락의 자기 강화 효과가 강해요. 부동산은. 그러다 보니까는 상승장 속에서는 실거래가보다 체결된 가격보다 떨어져서 체결되는 하락 거래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11억에 가격이 뜨면은 이 밑으로 체결되는 가격이 안 나온다고요. 12억으로 가격이 체결이 되게 되면 이 밑으로 체결되는 가격이 어지간해서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세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상승장 때는 계속 상승하는 거래가 일어나고 하락할 때는 계속 하락하는 거래만 띵띵띵띵 뜨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장에는 오르는 거래만 확인이 되고 하락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락하는 거래만 확인이 되니까는 올라가고 있는 중이구나, 하락하고 있는 중이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자기 강화 효과가 강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유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은 팔고 싶다고 해서 바로 내놔가지고 팔리지가 않아요. 내 집을 사겠다고 하는 그 누군가 딱 한 주체가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딱 그 한 주체하고만 1대1식의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체결이 되려면은 시간이 한참 걸리게 되는 텀이 생기게 됩니다. 그 텀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체결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상승장에는 하락 거래가 일어날 공간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장에는 상승 거래가 일어날 공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반대로 주식시장을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즉, 내가 팔고 싶으면은 바로바로 시장에서 팔 수가 있고, 내가 사고 싶으면은 바로바로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유동성이 많으니까 체결이 안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식시장에서는 이 거래가 일어난 이 가격이 선형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부동산 보세요. 부동산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10억, 11억, 12억, 13억 이런 식으로 점이 일어나요. 물건을 내놓고 사겠다는 사람이 올 때까지 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사겠다는 사람이 와서 이걸 딱 체결시켜버리면 거기서 띵 뜨고 다음 거래까지는 텀이 비어져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점 형태의 거래가 일어나게 되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언제든지 시장 가격으로 물건을 주식을 팔 수가 있어요. 살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점점점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선형으로 이어진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하락 추세를 지속하는 중에 뭐가 자꾸 생기냐면은 상승 거래가 하나씩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락하고 있는 중에 여기서 쉰다고요. 혹은 하락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반등을 한다고요. 또 하락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반등 시세가 나오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중에 또 이렇게 반등 시세가 빈번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부동산에서는, 근데 주식에서는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그 자질구레한 거래도 시세가 다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형으로 이게 이어져서 가다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락 추세인데 중간중간마다 이 반등, 이런 반등이 빈번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주 속는다라는 겁니다. 왜 속느냐? 보통의 사람들은 시황이라는 것을 보실 때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시황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시세를 기준으로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안 떨어지고 버틴다. 3개월 동안 지수가 추가 하락하지 않았다. 여기가 바닥이다. 이제 올라갈 거다. 요딴식. 6주 연속 상승을 했다. 6주 연속 상승을 했으면 이 정도 상승했으면 이제 여기가 바닥인 거다. 요딴식.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일주일 만에 지수가 5%가 이상 올랐다. 이 정도 폭등이면은 이제 바닥이 잡힌 거다. 요딴식. 냉정하게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공급 충격과 수요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근원적인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데, 그래서 하락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그에 의해서 부동산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주식에서는 자꾸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대세를 거스르는 잔챙이 흐름도 다 찍힌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시세가 나올 때마다 시황 분석을 기준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시세를 보고 장이 좀 오른다, 지수가 반등한다 싶으면은 바닥인가 보다,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해버리게 되니까, 그쵸, 여기가 바닥이네, 여기가 바닥이네, 여기가 바닥이네, 여기가 바닥이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원적으로는 상황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죠. 부동산 시세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락하는 장세에서 상승 거래가 찍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했었을 때 부동산은 하락장이다라는 겁니다. 100명이면 99명이 다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 시세에는 의심의 여지가 많죠. 왜? 안 빠지고 버티는 이런 흐름, 반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찍히니까 시세에서. 부동산은 이런 시세가 안 찍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세는 의심의 여지가 많아서 바닥 아니냐, 이 정도 반등했으면 바닥 아니냐라는 논리로, 그쵸, 냉정한 시황 분석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바닥론이 지수가 좀 오른다 싶으면은 기어쳐 올라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